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은 좋아지면 다른 나라도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끝났다는 거를 금융위기 직후엔 잘 모르다가 그냥 부러져 내려온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내려오고 있고. 근데 미국은 어떻죠? 위기의식이 굉장히 희박해졌는데 연말 연초에 이러한 위기, 걱정거리, 우려가 섞인 시선이 사라졌을 때 과연 우려 없이 바로 시장이 치솟을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세장을 보기는 쉽지 않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여전히 박스권이 막혀 있다. 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 여기 그림 보듯이 미국과 글로벌의 성장률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사실 건설 지출이 엄청 강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보적인 경기 모멘텀을 어떻게 유지했냐 물어보면 리쇼어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원래 경제학 이론에서는 다 아웃소싱해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계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걸. 네. 그래서 뭐 노동력이 싼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열심히 소비해주면. 그게 1980년 이후에 2010년 금융위기 전까지 그런 흐름이었죠. 네. 그때는 미국이 잘 되면 전 세계가 다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밸류체인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글로벌하게. 트럼프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법인세를 갖다가 6%포인트 낮춘다는 거잖아요. 네. 21%에서 15%로. 그리고 보편과세 10% 도입한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법인세 인하의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2017년과 뭐가 다른 거냐면 2017년은 그냥 35에서 21%로 낮췄던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법인세 인하의 조건인데 세 가지 조건이 흥미로워요.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고 미국인을 고용해야 되고 네. 아웃소싱을 하지 마라. 이런 조건 만족하면 법인세 인하하겠다. 이거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결국 트럼프 의도는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관세를 피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래야 법인세 혜택 누릴 수 있어. 이것도 리쇼어링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 자체가 리쇼어링이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쩌면 미국이 네. 굉장히 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흐름이 어쩌면 밸류체인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는 해리스나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네. 또 하나 좀 고민스러운 건 만약에 제가 이 결과를 알 수 없지만 2017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2017년에는 법인세를 인하하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 폭과 대상 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그만큼 안 나올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미국이 이런 리쇼어링 흐름이 지속된다면 뭐 미국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좀 매우 높다 보지만 여하튼 미국의 상대적 우위는 상당히 진행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미국이 제조업 기반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예.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우리나라처럼 물건 만들어 팔아야 되는 나라는. 그리고 그래서 참 이게 참 고민스러운 상황에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 네. 후보도 그렇고 리쇼어링을 필두로 해서 물론 해리스는 이제 프렌드 쇼어링까지 합쳐진 거고 그쵸.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야 무조건 와 하려면 네. 다만 이런 거에는 다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네.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그렇게 2016년 17년처럼 드라마틱하게 이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드라마틱한 영향을 안 줘서 뭐 기업들의 이익이 확 늘어지진 않다 하더라도 네. 트럼프는 어쨌거나 규제 완화 쪽으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쪽으로는 계속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걸로는 어떻게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분명히 규제 완화다 보니까 규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주들이 좋고 예. 뭐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책이다. 뭐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래 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예.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보수 자금들이 하도 막 그 진보 계열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만든 재단인데 네. 거기 보면은 프로젝트 2025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보수당 정책이 어쩌면 보수주의의 핵심인데 결국 중국 디커플링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폐지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냥 이거는 뭐 2017년에 도입한 감세와 탈규제 하는 이유가 매파적 보호무역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좋겠지만 전세 교육에 준다는 건 그만큼 파이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조심스러운데 트럼프가 됐다 친들 예. 자꾸 트럼프를 전제로 하는데 해리스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상대적으로 해리스가 될 때보다 트럼프 됐을 때 지금과의 변화가 네.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얘기하는 거 제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단기적으로 미국에 좀 더 좋다고 반응이 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계 교육 질서가 와 이제 교란이 올 거예요. 네. 아니, 트럼프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 영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긴 얘기인데 이거는 연말에 강연들이 있어서 이제부터 긴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네. 넣은 그림인데 오늘 급하게 오늘 아마 그림 몇 개 넣어왔는데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이제 상품 무역을 보면 금융위기 2009년 이때부터 뭔가 꺾였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80년서부터 이때까지 이 교역이 엄청 늘었어요. 상품 무역이. 이때 세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과 중국이 아주 서로 차이 아메리카 시대라고 했잖아요. 예. 유인이 됐었죠. 그리고 서로 싸움도 안 하니까 경계선 비용, 쉽게 말해서 뭐 장벽을 세우고 좀 분비를 늘리고 박임희 지출은 이렇게 줄었었어요. 근데 길게 보면 세계화 탈세계화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통상 중심 국가에는 우리나라 같은 되게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분열과 대립을 한다는 거는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된다는 거야.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유무역 시대가 가고 자국 출신 산업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미국의 좋은 이유로 리쇼어링을 얘기했지만 사실 큰 흐름에서 본다면 세계 경제에는 그렇죠. 상당히 부정적인 거겠죠. 그렇죠. 탈세계화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뭘까요? 블록화 경제예요. 네. 우리 블록화 경제하면 기억나는 게 뭐죠? 옛날에 미국 그 소련이랑 이쪽가 있고 네네. 딱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소련이 뭐 그때 북방 정책하면서 소련이 이제 그 우리가 교역을 하고 중국과 교역을 늘리면서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예. 중국이 WTO 들어온 게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이 바뀌었다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서로 분절돼서 경쟁 관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선 비용이 세우기다 보면 뭐가 되냐? 경쟁은 혁신을 가져오거든요. 예. 우리가 70년대에도 그 60년대에도 막 소련과 미국이 막 경쟁할 때 달나라에 사람이 왔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지금 현재 전자기술의 대다수는 그 당시에 군비 경쟁 속에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는 어떤 나라다? 통상 중심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사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성장률 차이, 미국과 글로벌 네. 간의 성장률 차이 그 막대 그래프가 네. 다시 좀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막 투자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투자가 효율적이냐 문제에 가는 거죠. 오버캐파가 될 수. 미국 입장에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AI 기업, 저희 혁신 기업들이 한번 두드려 맞은 날 있잖아요. 네. 그때 KPX 자본 투자한 거에 비해서 영업 현금이 그만큼 안 나올 거다 얘기 나오면서 막 흔들렸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분명히 어떤 경기를 좋게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키우고 있는 게 있죠. 이게 과연 이 투자한 것들이 수익성이 담보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되겠죠. 근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뭐 미국에서 이런 사업은 잘 되겠죠. 공장들 많이 지니까 네.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미국이 설비 투자를 늘린다면 제조업 기반 투자고 다른 말 전력 투자 아닐까요? 네, 네. 제가 이제 뭐 편한 분들한테는 전력 투자 같은 게 참 미국 강화되겠구나. 뭐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모든 산업이. 그래서 뭐 그런 탈세 부분이 장기적 이슈인데 참 세상은 분명한 게 2009년까지 우리는 맨날 중국 증시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통계를 봤어요. 네. 그 해외 주식 거래 비중 제가 리테일 맡고 있으니까 네. 봤더니 야 중국 비중이 1%들도 안 되더라고요. 아, 현재요? 주식
매매 비중이 0. 몇 프로고 미국이 99%예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게 글로벌 증가 상승률인데 요 2000년대 중반 2007년에 보면 이 파란색 선이 중국 상해지 않습니까? 예. 이때 중국 엄청 유학도 많이 가고 다 중국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거였죠? 방금 전에 말했지만 전체 교역이 상품 교역이 늘어날 때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엄청 좋았죠. 이때 투신도 엄청 성장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떻죠? 2009년 이후에 답보 상태 이때 유로존 재정기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푹 치고 나간 게 나스닥이었죠.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중국은 정말 부양책을 쓸던 말던 도저히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분절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흐름이 쉽게는 안 바뀌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국만 올라간다지만 그것도 미국도 굉장히 이쪽에 너무 과열되고 있겠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네. 온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이런 세계가 왔고 사실 이걸 갖다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ROE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보시면 2009년 이후에 여기서 ROE가 미국이 확 치솟아요. 여기 보시죠. 근데 유사했잖아요. 이때만 해도. 예. 그때부터 그냥 부러져 내려온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중국은 거의 ROE가 추락을 하고 있고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내려오고 네. 있고 물론 여기에 주주가치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ROE가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어떻죠? 어떻게 됐던 ROE는 오히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치솟았죠. 이 방금 전 그림과 너무 일치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유 있는 격차인데 이게 이제 이런 투자가 과연 저 자신은 올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결국 미국도 이러한 금리에 대한 높은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상황에 갈 것이다 봤는데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미국마저도 흔들리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ROE를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다들 얘기하는 알겠어. 근데 이 버블의 끝을 누가 하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안 그래도 다 그거죠. 그랬습니다. 예. 안 그래도 미국이 아무리 좋다 한들 예.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GDP 성장률 대비로 보나 시총 대비로 보나 밸류가 지금 좀 오버된 거는 맞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아무리 AI여서 예전과는 다르다지만서도 네. 그냥 이 버블이란 게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그렇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될 텐데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그루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래도 많은 연준 의장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뒤에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네. 그린스펀도 그런 말 했잖아요. 버블은 꺼지고 난 뒤에 하는 거라고. 그럼요. 네. 근데 여하튼 시장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과거 버블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어떤 한 기업의 모든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 네. 그게 엔비디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그림인데 제가 그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재미로 그냥 결국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거의 고점을 갔던 거거든요. 결국 S&P 500에서 M7의 비중 M6 비중 다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2000년 IT 버블 터질 때는 이 정도 돈을 버는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돈을 너무 잘 벌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오히려 밸류가 더 낮아지고 있죠. 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왜 많이 벌까 생각. 이건 그냥 그려본 거예요, 제가. 예. 되게 유치하게 그렸는데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비를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다 돈 쓰냐면 이런 플랫폼에 돈을 써요. 월마트가 사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이런 플랫폼에 광고비로 내잖아요, 지금. 예. 이 사람들이 다 엔비디아에 돈을 주고 있어요. 결국 이런 주머니의 출처가 다 소비라는 거예요. 이 소비의 여력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고 여기도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은 거죠. 너무 단순화시켰나요? 아니요,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 소비로 어쨌거나 미국 네. 경기는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그 이익을 보면 진짜로 엔비디아로 다 쏠리는 느낌들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주머니는 하나인데 네.
이런 업체들이 이제는 옛날에 이 정도에 줬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규모 투자에 들어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를 실러야지만 뭐 팔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엔비디아가 다 먹어가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근데 밸류가 싸냐? 뭐 이거 뭐 성장을 얼마나 주냐 다른 문제인데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죠. 여기가 가끔씩 흔들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이유가 가끔 보여드리는데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 순위 매출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알파벳, 아마존, 델, 테슬라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 어렵게 영어로 적혀 있지만 KPX는 결국 이게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OCF라는 거는 저기 이걸 갖다가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업 현금 흐름. 투자 대비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이런 소위 메타 이런 빅테크들이 한번 이렇게 출렁일 때 이 얘기 네. 또 나온 거예요. 네네. 너희들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데 이거 돈 실제 벌고 있어? 그렇죠.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또 계속 바꿔야 된다면서요, 이거를 또.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지적됐던 이 확장된 게 과연 마진으로 오냐?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영업 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이게 멈추거나 아니면 엔비디아한테 너무 마진을 많이 주니까 좀 싸게 만들어야겠는데 네. 대학마들이 그렇게 강해지지는 않고 있고 미국도 이런 딜레마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미국이 좋은 게 가끔 리쇼어링이 있고 그게 이제 공장들이 들어오니까 고용이 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큰 투자의 어떤 성장을 가져오는 거는 이런 교육 빅테크인데 빅테크마저도 사실 뭐 이 그림을 보면 야, 이 돈을 과연 감당하겠는가? 이런 고민을 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번에 그럼 엔비디아 사면 되겠네요. 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당장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타이밍 때도 야,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만 할 거야? 우리한테 수익 구조라도 좀 보여줘 라는 니즈가 분명히 시장에 있었고 그걸 처음에는 걱정하다 보니까 떨어졌다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화도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끌고 올랐던 건데 최근에도 그런 걱정들이 없었던 건 아니고 네.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신 거고 또 엔비디아로의 쏠림 야 근데 이것도 참 엔비디아를 사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에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은 뭐 우리 소비자들이 네. 이 소위 AI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노트북도 AI 노트북을 다 사고 네. 스마트폰도 다 바뀌고 뭐 정말 그런 세상이 오죠. 기술은 발전했으니까. 예. 근데 소비하기 위해서 돈이 주머니가 너무 풍족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금리가 높다는 거는 어쩌면 다른 말로 하면 금리와 가장 관련 높은 걸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뭐 채권 시장에서 뭐 수급도 얘기하고 하지만 네. 금리는 물가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데 그만큼 내가 소득이 안 늘면 실질 소득은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간다는 건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경고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견디기 있는 사람과 기업이 나오겠죠. 그런 데부터 흔들기 시작하면 그게 경기 침체로 가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그림을 많이들 얘기했었죠.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경기 침체가 회색에 음영 처리된 것처럼 경기 침체가 왔어. 네. 근데 그렇게 안 왔던 때가 한 번 있었죠. 두 번. 그때 95년과 98년. 예. 다 요새 95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때 인슈런스 컷 이제 다들 외우실 거예요. 네. 보험성 금리 인하가 돼서 이때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결국은 금리 내렸고 주식시장이 2000년 IT 버블까지 계속 올랐죠. 여기서. 이게 이제 소위 버블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이 논리의 배경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거든요. 좀 라임은 비슷한데 사실 이때가 제가 94년에 증권업계에 들어왔어요. 94년에 네. 좀 늦게 들어왔는데 94년이니까 벌써 저도 한 30년 됐죠. 근데 정말 그때 기억도 잘 안 나요, 솔직히. 근데 그거 하나 기억해요.
90년대 우리 한국 증시는 500에서 1000박스권이었다는 건 알아요. 이때 미국이 95년 이후에 쭉 IT 버블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박스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죠, 중간에? IMF 외환위기가 왔었죠. 그러니까 이때 금리를 낮췄을 때 고금성 인하 이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올라갔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박스권에 있다가 무너진 적도 있어요. 네. 이때 똑같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때는 미국도 금리가 결국은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거 이랬으니까 이러이라고는 동일하게 성립은 안 되지만 네. 라임 비슷한 운율이 있다면 미국은 괜찮고 90년대 미국이 혁신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IT 버블까지 네. 가는 그 사이클에서 한국이 그렇게 선방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럼 그때 왜 우리나라가 힘들었죠? 이때 우리나라가 아니, 워낙 우리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그 IMF 영화 보면 기업들이 돈이 없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단기 외채 불러오고 막 이러다가 IMF가 왔던 거잖아요. 부채 문제였다는 거죠. 그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요즘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가계부채 얘기는 나오는데 또 하나 부채 많은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정부는 부채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기업이 부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사실 이때가 IMF 때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비금융기업, 금융기업 아닌 것들 보면 네. 이때가 GDP 대비 부채가 한 109.6%였는데 지금이 얼마냐? 114.7%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금리가 오르면 매우 허덕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계부채도 꽤 높은데 가계부채 약간 잡혔는데 전 세계에서 기업부채 증가율 레버리지가 그냥 빠르게 늘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IMF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우리는 가계나 기업이나 부채를 일으켜서 뭔가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킬 힘이 없어요. 예. 즉 그 힘이 있는 곳은 물론 공기업 부채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우리나라 뭐 GDP 대비 기업 정부 부채하면 40몇 %밖에 안 나오는데 그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정 같은 거 그런 것들 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BIS 기준이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돈을 많이 안 써주면 뭐 돈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만약 아까 미국이 다 좋다 말했는데 미국마저도 흔들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우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가게가 느끼는 위기감도 있지만 기업들의 위기감이 매우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막 그 오래간만에 보지 않아요? 막 구조조정 발표하고 막 그렇죠. 정리하고 발표. 맞습니다. 여러분 뉴스 이거 본 적 오래간만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대기업들이 막 그렇게 뭐 SK도 하죠. 그리고 임원들 뭐 주말 근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골프장 못 가게 하고 뭐. 네. 뭐 그런 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유독 올해 그런 뉴스들이 많이 시작됐어요. 지금 기업들은 안에 소위 흐름을 보면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많은 분들이 95년 이후에 이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좋을 거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라임 운율이 있다면 약간 부채에 대한 고민이 커진 시기와 좀 같지 않나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상당히 고민이 된다. 근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금리가 빨리 내려가서 뭔가 이런 소위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많은 이런 좀 부채가 많은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최근에 뭐 트럼프 때문에 뭐 트럼프가 될 거여서 재정 적자여서 뭐 금리가 오른다 하는데 난 그거는 사실 동의하기 힘들고 미국이 언제 재정 적자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은 뭐 그냥 끊임없이 찍어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물가 부분이 잘 안 잡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올라오는 거라 봐요. 금리가. 예. 왜냐하면 물가라는 거와 이게 같이 가니까. 그리고 미국 경기가 물가라는 게 미국 경기가 매우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말은 틀려요. 네. 근데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결과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뉴욕의 맨하탄은 어마어마한 렌트비를 내고도 사람들이 거기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월가에 돈을 많이 주니까.
실리콘밸리도 그렇죠. 네. 개발자들한테 엄청난 연봉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살게 해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미국의 고성장 산업 쪽에 있는 곳들은 고용도 되고 엄청난 급여를 받아서 그 돈을 인플레가 나는 거죠. 그만큼. 네. 근데 그거 빼고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바뀌고 있냐. 근데 사실 이때 80년대부터 이때까지가 계속해서 30년간 금리가 내려올 때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 경제 활동 인구가 가장 크게 늘어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라는 거가 계산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5세에서 64세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60년대생들 58년 개띠랑 60년대생 물러나면 인구 이제 확 줄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 나가면 뭐가 됐었냐면 다들 그 당시에는 연금이라는 제도가 많이 생겼고 생명보험회사가 커지는 시기였어요. 걔네들이 계속 채권을 샀던 거거든요. 이때 채권 불패가 끊임없이 인구가 공급되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인구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금리가 기조적으로 2000 금융위기까지 왔던 거죠. 이때 그 금융위기가 왔던 거예요. 채권이 잘 되니까 미친 듯이 거기 돈 들어가다가 결국 금융위기가 뭐 부동산 버블도 이유지만 그 부동산 관련된 여러 채권들, MBS 채권을 갖다가 그냥 그렇죠. 그거가 돌아간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네. 그러한 그 좀 문제 있는 상품도 그냥 다 거래가 그렇죠. 됐던 거죠. 네. 지금 이게 고민되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금리 부분이 생각보다 잘 안 잡히는 시장 금리가 금리를 내려도 이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좀 강화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물가라든가 경기 이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 상당히 그건 안 좋은 신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금리 올라서 뭐 물가 문제 이럴 땐 별로 겁이 안 나는데 네. 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금리는 잘 안 내려오고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만 계속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데 최근에 그럼 글로벌 증시가 왜 좋냐? 내년도에 뭐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려봤자 얼마 전까지도 3% 깨진다 했잖아요. 작년에. 지금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앞으로도 내린다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이거는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대전적자 크다 이것도 있는데 그러면 미국 이제 좋은 얘기만 여러 가지 이제 위기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가장 고민했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같이 사람이 되게 올드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본 거는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경기 진짜 왔었다는 거고 네. 금리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급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배운 시장에서 배운 교훈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결국 빠르게 내려갈 거로 많이들 봤었죠. 예. 그렇잖아요. 저번에 50bp 내렸을 때 뭐 그렇죠. 연내로 거의 뭐 100bp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내 뭐 한때는 125 얘기도 125 얘기도 나왔었죠. 했었죠. 그래서 50 내리고 그다음에 25 내리고 그다음에 50 내리다 얘기도 네, 있었고 네. 지금 뭐 아주 세면 2번 하는 거고 그거마저 내년 되면 거의 뭐 플랫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금리에 못 버티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확산되면 고민이 커지는 건데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게 미국이 좋다 하지만 미국도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DSR은 낮아요. DSR은. 근데 이거 보시면 가처분 소득 이자 지출 보면 이게 거의 금융위 때 레벨에 와 있어요. 가게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상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님 이 장표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예전과 지금의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싶다면 실제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은 예전보다 그러니까 제로금리에서 재조정된 중립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희망회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가능하죠.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가 말한 건 올드한 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세상이 변했고, 저희 뭐 그런 세대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하지만, 또 항상 이럴 때 얻는 교훈 중에 하나가, 과거와는 달라. 이런 말 나올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네. 본질적인 결국 금리라는 게 저희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미국 역시도 흔들어줄 수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미국 내년에 뭐 노랜딩 얘기로 거의 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지금 뭐 연착륙도 얘기 아니에요. 경기 그렇죠. 하강 얘기도 안 해요. 이제 네. 근데 뭐 노랜딩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이 좀 자신 없는 부분이 있고 사실 요번에 이제 비농업 쇼크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다들 이제 이거 뭐 허리케인이랑 보잉 파업 이슈니까 일시적이야.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복원되는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네.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제가 생각했지만 컨센서스가 그래도 10만 건이 넘었는데 실제 고용자가 1만 2천 건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뭐 하방 우려는 없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된다 보고 있고. 혹시 그러면 이제 고용도 고용이지만 시장이 잘 언급을 안 해서 저희 쉬는 동안에 ISM 제조업 지수도 지표가 나왔잖아요. 네네. 물론 기업들 실적에 묻혀가지고 좀 회자는 많이 안 되던데 여기도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ISM 지수가 왜 그러냐면 ISM 제조업은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은 되게 안 좋아요, 미국이.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서비스 경기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위 리쇼링 하면서 투자가 늘면서 버텨주는 흐름인데 하여튼 미국이 상대를 견조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거는 나머지는 안 좋고 맞아요. 미국은 네. 견고한데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미국이 쉬면서 나머지가 올라가는 그림 확률은 매우 낮고 네. 미국마저 흔들리면 나머지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걸 얘기 네,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이 버텨준다면 우리도 버텨줄 텐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최근에 소비를 보면 이게 제가 혼자 그려본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아주 초고가들은 단가를 안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에르메스, 뭐 샤넬 이런 거는. 네. 근데 LVMH 이런 데들은 이미 주가도 상당히 내려오는 네.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점점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도 보면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집이 뭐 300억짜리, 200억짜리 우리나라도 네. 뭐 많잖아요. 네. 뭐 이거 뭐 100억 이게 막 무서워 보이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집이 소유가 되는 반면에 좀 많은 분들은 이제 굉장히 저희 코너에 몰리는. 그래서 미국 얘기 좀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보면 리세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미국 경기가 이게 좋아, 이게 동행지수거든요. 동행지수를 보면 야 미국 경기가 이게 무슨 하강커녕 노 리세션 연착륙 없고 뭔 소리야 그러는데 언제나 어떻게 됐냐 선행지수가 부러진 뒤에 한참 뒤에 물론 이처럼 부러진 적은 없지만 네. 결국은 선행지수를 쫓아서 동행지수가 내려왔다는 거죠. 정말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선행지수가 훨씬 먼저 내려오고 이때도 보시면 계속 내려오다 결국 나중에 동행지수는 나중에 내려왔었어요 이때도. 그리고 뭐 다 반복되는. 이번에는 어떨까요? 물론 선행지수 하락폭에 비해 동행지수가 너무 단단하고 뭐 분기 GDP는 계속 높게 나오겠지만. 그러니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희망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은 이 얘기 많이 해요. 그 말씀하시니까요. 아주 짧았던 3개월의 정체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경기 침체기. 네.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뭘 많이 풀어놔가지고 경기 네. 침체가 안 온다 이 얘기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하튼 이것 때문에 과잉으로 좀 버텨줬겠지만 저는 미국 역시 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요즘 사람들이 다 요즘 많은 분들은 미국은 무조건 밀리면 사야 돼 이게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 보면서 가장 주식을 장기적으로 잘해왔다고 봤던 버핏도 계속 현금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좋아하던 애플도 많이 줄였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너무나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장밋빛만 가져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도 미국 얘기는 좀 편해요. 근데 한국은 정말 이제부터 좀 더 왜 이 모양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소득 대비 아까 우리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를 봐야 되는데 야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한국은 가처분 세대 대비 그러니까 그냥 GDP 대비 말고 가처분 소득 대비하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64예요 지금이.
미국 금융위기 때가 135였고요. 미국은 소비 여력이 그래도 있죠. 이거 보면 중국도 매우 힘든 상황. 중국도 뭐 무슨 모든 돈을 뭐 쓰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네. 한국이 이런 상황에 나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부채를 줄여 하는 딜레버리징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도 부채가 많지만 가계도 빚이 많은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우리가 왜 이렇게 빚이 늘었냐? 레버리지 일으켜서 뭔가 해야지만 내가 시대에 안 뒤처진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부채에 대한 고민들이 커질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금리마저도 확 내려가지 않으면 고민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전 세계 차지하는 수출도 안 되지만 내수가 이 모양이 되니까 원화가 사실 이 생각 안 드세요? 원 달러 환율이 옛날 1,400원 오면 무슨 위기 때나 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이제 원화의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여드리면 한국이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채가 지금. 이 부채를 줄이는 구간에서 당연히 부채가 많은데 이자가 높으니까 여력이 없잖아요. 뭐 경제가 뭐예요? 경기라는 게. 경제의 경자와 경기의 경자는 다른 거예요. 네. 경제에서는 다스릴 경자이고 네. 경기에서 경이라는 거는 빛난 경이에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얼마나 좋냐 그걸 얘기하는 거. 다른 개념인데 경기가 이 상황에서 좋아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채를 줄이는 구간에서는 한국이 이익이 아무리 좋아져도 박스권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하죠. 내년에 뭐 자본 총계가 늘어나니까 PBR 한 배가 3천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2,800이 상당히 이렇게까지 답답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 부채를 줄이는 사이클에 들어갔다. 사실 이게 뭐 주식시장을 떠나서도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은 많은 가게들이 매우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직접적인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영업자가 뭐 인구가 줄어서 온갖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줄어도 돈에 여유가 있고 하면 돌아갈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러기에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다를 말씀드린 거고요. 참 그러면 내수로 기업 실적을 끌어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걸 봤을 때는 그런데 수출 지표를 봤을 때도 좀 답보 상태다 보니까 특히 뭐 반도체를 제외하면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게 이제 뭐 오늘 너무 재미없게 지루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오늘 버텨준 게 수출이죠. 네. 글로벌 경기가 좋았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었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리쇼어링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제조업 기지를 만드는 구간이니까 아직 우리가 여력이 있었던 거죠. 네. 아직 공장이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이게 반대로 미국의 공장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한국은행이 딱 나왔는데 이 3분기 GDP 성장 보면 순수출이 마이너스 나와버렸거든요. 네. 사실 이게 빨리 이렇게 순수출의 성장 기여가 내려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말은 내수가 점진적으로 돌고 뭐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수출 쪽에서 벌써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 결과 지금 최근 보면 마진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전망의 숫자가 좋아 보이지만 수출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최소한 위는 막혀 있다 보는 게 한국 증시는 정말 상단은 수출 증가율과 거의 같이 갔어요. 맞습니다. 네. 수출 증가율이 아까 말씀드린 부러져 내려오면 올라가도 이제 정말 한 배 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긍정적인 거는 자본 총계가 워낙 우리가 눌려서 늘어나니까 자본 총계가 올해도 한 5%만 늘어도 한 배가 거의 2,980 정도 됐거든요. 3,000 네. 가까이 돼요. 뭐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여기서 이제 막혀 있는 여기 보시면 이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PBR로는 보고 있고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또 0.9배 깨지면 2,570 깨지면 또 뭐 반등을 하겠지만 당장은 한 배가 2,850
내년 1분기 되면 한 2,900 정도 되고 네. 내년 말이 되면 자본총계 다 들어오면 한 3,000 되거든요. 네. 얼마나 지루한 장이겠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아, 그래, 한국 증시 재미없으니까 미국으로 떠난다. 근데 미국도 아까 말씀 만만치 않고, 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시기다. 반면에 이제 마지막 좀 그래도 긍정 얘기를 드린다면 하나 드려요. 뭐냐면, 이 오늘 방송 나온 날, 뭐, 금투세 때문에 주가 올라왔지만, 예. 사실 올해 놓고 보면 가장 강력한 거는 결국 이 배당 성장이었어요. 고배당. 근데 공교롭게도 11월 4일 날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가 12개 정도 상장이 됐어요. 맞습니다. 뭐 저는 우리가 기대할 수, 물론 이거 좀 그렇죠. 뭐 연초 대비 밸류업 지수 올라온 거 보면 고려한 같은 거 올라왔다 그래서 네. 그러더라. 이거 참 웃긴 얘기죠. 네, 뭐 네.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거나 뭐 기업 재평 같은 게 들어와서 밸류업이 레벨업 된 게 아니라 좀 그런 단점인 건 있지만 분명히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좀 종목들이 재배치될 확률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가 그나마 남은 기대 요인은 결국 주주 가치 관련된 부분이고 혹시 저 이 모든 견해가 다 뛰어넘는 긍정적 뉴스가 나온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뭐 상법 개정, 네. 상법에 결국 뭐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주주 가치, 주주 이익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건 네. 굉장히 폭발적 이슈가 될 거예요. 아마 오늘 뭐 저 민주당 정책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결국 이번에 고려한 이슈에서 나왔지만 이러한 소위 주주 가치를 그냥 경시하는 이런 태도가 계속 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상법 개정 여부도 만약 공론화만 돼도 네. 상당히 시장에는 좀 기대 요인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그냥 좀 차분하게 이거 주저리 얘기한 것 같은데 결론이 이거 같네요. 뭐 위기 의식 자체가 이제 굉장히 희박해졌는데 우리에게 처한 환경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을 못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해진 모습이 나오지만 어쩌면 버블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미국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에 다가서고 있다. 다만 뭐 미국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확률은 높아진다. 리쇼어링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상당히 우리 증시에는 좀 고민스러운 환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전제 자체가 미국 경제가 지금 부러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네. 그런 위기감이나 그런 어찌 보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위기감들이 있다라는 건데 다만 더 절망적인 건 미국 경제가 그냥 내년에도 계속 이대로 성장을 하고 뭐 끌고 간다 하더라도 누가 된들 글로벌 격차는 더 심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좀 힘을 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내수 가계부채로도 증명을 해주셨고 수출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삼성전자 빼고 나면 좋지 않냐부터 온갖 얘기를 하지만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상당히 부진하죠. 글로벌 대비해서. 네. 그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수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레벨 다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중에서도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몇 개 빼고 또 반도체도 다가 아니라 SK 하이닉스 네. 뭐 이런 몇 개 빼고 그렇죠. 나서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런 소위 열이 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참 뭐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은 좋아지면 다른 나라도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끝났다는 거를 금융위기 직후엔 잘 모르다가 2014년 뭐 14년까지 유로존에서 한번 확 흔들리고 네. 그때부터 유럽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은 완전 이제 맛이 가버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에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이 대립과 분열되니까 그냥 분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에 매우 부담스러운 거죠. 예. 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 잘 하는데 왜 이발했더니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연말에 강연 같은 게 좀 있어 준비하다가 또 든 생각이 야 참 요즘 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뭐 세테크하고 예. 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쩌면 적응을 하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미 저성장 국가에 들어간 거 아닐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거는 아까 뭐 다른 것들이야 우리가 이미 벌어져서 치는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이거겠죠. 아까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그런데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득 대비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부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한계 상황에 몰리는 그러려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정부가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 지금. 더 늦기 전에. 뭐 미국이 뭐 우리나라 부동산 뭐 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아주 상당히 힘든 한계 가정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MZ 얘기 중간중간에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MZ들은 고성장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지금 이 저성장 국면에서 나름대로의 그 태클을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 근데 우리 경제는 탄력을 잃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음을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절망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우리 증시가 그러면 뭐 2천 깨지고 이럴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때 갇힌 채로 박스권이 한국 증시는 유지될 확률이 높으면 뭐 좋은 말로는 그럼 밀렸을 때 사고 올라가면 사라 얘기하지만 참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으로서 뭐 투자로 이민 가자 뭐 이런 게 젊은 세대에 유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뭐 장기적으로 버티면 옳은 선택일 수도 있다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더 좋은 거는 한국의 좋은 기업들이 이제 성장이 멈췄다면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결국 주주 가치를 회복시켜주면 우리가 ROE가 계속 아까 이제 개정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왜 차이가 왔냐? 미국은 ROE가 좋은데 한국은 ROE라는 게 결국 기업이익이 좋아져서 ROE가 개선시키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주식수를 줄이면 돼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죠? 제가 삼성전자 하고 있는데 네. 뭐 삼성전자가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모르겠고 없지만 뭐 자사주를 소각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발표한다거나 네, 네. 뭐 여러 가지 주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기업의 어떤 우리가 뭐 기업의 읍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결국 이 사회에서 주주 가치를 주주의 이익도 감안해야 되는 조항 정도가 들어가면 네.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오겠죠. 우리 네. 증시 그러면 뭐 3천이 뭐예요? 훨씬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그걸 하려면 누가 죽어나겠죠? 기업의 오너들이 죽어나죠. 그러겠죠. 그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야, 아유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론 상법 개정 얘기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네. 뭐 시간도 걸릴 테고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또 옮겨지게 되면 이게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질 수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내부 단속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강화 이것만이 우리 시장에서는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경상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라는 위기감도 많이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화 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되고 금리가 충분히 시장이 버틸 정도로 기업이 버틸 정도로 가게가 버틸 정도로 좀 내려가 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없다고 초반에 엄청 걱정하셨는데 벌써 아니 뭐 50분이 지났습니다. 중원본 하다 끝난 것 같은데. 저 뭐라고 너무 하겠는데. 재밌게 잘 들어서 예. 웬만하면 항상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막 끼워서 드는데 너무 강의 듣듯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의견도 있고요. 또 시장을 좋게 보시는 의견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네. 시장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동물적이고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제일 슬픈 거는 돈을 빌릴 체력이 되는 국가는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기업들이 돈을 빌려도 되잖아요. 네. 근데 돈을 빌릴 수 없는 개인이나 국가는 매우 힘들어지겠죠. 아까 잘 기억해 보시면 90년대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상황은 달라요. 근데 어떤 나라든 그런 나라가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우리가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담았던 거예요.
희박해진 위기의식인데 사실은 위기는 어쩌면 안에서 커가고 있을 확률, 커지고 있을 확률도 꽤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참 얘기해 주신 그 마지막에 그 투자 힌트. 실제로 올해 어떤 지수 상승률을 나라별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실제로 돈을 빌려줄 만한 그 나라들, 빌릴 수 있는 네. 나라들은 다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렇죠. 예. 참 이게 빚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맞습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무서워지는 거고. 그쵸. 네, 참 그게 악순환인데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까지 넌지시 또 던져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 나라들을 찾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대선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서 또 얘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 된다면 대표님 모시고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스증권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